김성환의 시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인종 갈등, 기후 위기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꼽았는데요.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서 어떤 방식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뒷이야기와 향후 미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처럼 해주세요. 네. 방금 전에 스튜디오 네. 들어오실 때 인사하셨던 것처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낭낭한 목소리로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서 네. 그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네. 그 에너지 제가 다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도 그렇게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20일에 이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사에서 내 모든 정신은 미국을 통합하는 것에 있다.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의 우상은 우리가 맞서 이겨야 하는 것들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요구된다라면서 미국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분석해봤더니 통합이 8번, 민주주의가 11번 반복이 됐거든요. 당초 연설은 통합에 초점이 더 맞춰졌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죠. 동맹을 복구하고 세계와 다시 함께할 것.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멋있는 말인데요. 모범의 힘. 명언에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네. 모범을 보이면 저절로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도 보라색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의 의미가 담긴 패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여성들이 다 보라색 의상을 입었거든요. 해리스 부통령이 보랏빛 코트를 입고 선서를 했죠.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다 보라색 계열 의상을 입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취임식에서는 파란색을 입었지만 취임식 전날에 코로나19 희생자 추도 행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라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이 이유를 두고 미국 언론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색이고요.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걸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보라색이라는 게 미국 정치권에서 통합을 상징하는 초당적 색깔로 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역시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로 여성들이 보랏빛 코트를 입었고요. 그리고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나섰던 여성들이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이자 1972년에 흑인 여성 최초로 대선에 도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셜리 치솜 의원이 자주 사용했던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보라색 옷을 입은 건 본인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그런 차림이었다라고 CNN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7건인가요? 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요? 첫날만 그렇습니다. 취임 당일에만 이민과 경기부양 정책 등을 포함한 17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28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임기 첫날 많은 사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들도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행정부 성격을 규정짓는 상징적인 조항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처럼 당장 국내 효력이 발동되는 실효적 조치들에 대거 사인을 한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트럼프 시대의 퇴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왔고요.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의회 승인이라든가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쓰는 통치 수단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서명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바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요. 사회 분열이 또 극심하기 때문에 이 미국을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명령이라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긴급한 사안에 지금 처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그런데 드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는 얘기는 네. 의회 통과가 쉽지가 않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고 그걸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걸 다 정책적으로 그냥 바꿔버린다는 네, 얘기가 네. 되는 거니까 네. 어찌 보면 안정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정책은 아닌데 워낙 민주당 공화당 갈등이 네. 심하고 그랬던 네, 거기 네.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또 볼 수 있겠군요. 근데 1호 법안도 역시 굉장히 상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같은 것도 있었고 세계 보건기구 탈퇴 중단,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 중단,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뒤집는 조치들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00일 동안 공공건물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28건에 포함이 됐는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1호로 국회에 보낸 법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고요. 8년에 걸쳐서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이민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이 사회적으로 분열을 좀 불러왔다라는 점에서 이민 정책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1호 법안으로 이민 법안을 내놓은 건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이 28건 이틀 동안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매일 주제별로 주제를 삼아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제품 구매 우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요. 26일에는 인종평등, 27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28일에는 건강보험, 또 29일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분리 정책을 펴서 그 난민들 가족이 좀 이산 가족이 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재통합하는 걸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외에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뭐 요일에 관계없이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지금 긴급하게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공화당이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정책하고는 많이 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반발하지 않나요? 바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화당의 1인자죠.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대거 뒤집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즉각 내렸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 상원 모두를 사실상 민주당이 내줬잖아요. 그래도 상원 의석수는 지금 50대 50으로 갔습니다. 양당이. 캐스팅 보트는 민주당이 주고 있지만요. 네. 그렇지만 매코널 대표의 이번 발언이 의미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공화당이 반대하는 안건을 추진한다면 이것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는요. 한 명이라도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법안을 표결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토론을 끝내고 이제 법안 투표를 하고 싶으면 절차상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도 50석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공화당에서 10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민주당이 그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진보적인 의제를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코널 대표가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공화당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2,100조 원 규모거든요.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럼 우리가 상황은 다 장악했으니까 표결 처리해서 한번 통과시켜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게 통합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수당이라고 밀어붙이면 이 첫 번째 법안부터 통합이 아니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반발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함부로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다음 달 9일부터 또 열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공화당하고도 좀 협조 뭔가 안 할 가능성이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각 인준을 또 받아야 되는 게 발등의 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장관들 임명이 안 되니까 여기서도 지금 함부로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네. 대통령 때가 생각나거든요. 네. 그때 아마 하원을 뺏겼었던 네네.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다 지금 공화당이 정책 다 뒤집고 그렇죠. 인사청문회 때 네.
뭐랄까 장관 임명이라든가 주요 대법관도 안 인사들 해주고. 네. 그거 안 하고 계속 미뤘었잖아요.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왜 초반 3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좀 협조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런 허니문 기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행복한 대통령이었네요. 그렇죠. 네, 경제 성적도 좋고, 그리고 하원도 또 장악하고 있고, 법안 네, 통과 하고 싶은 대로 다 네, 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지금 네,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바이든 정부 출발이 네, 힘들어요. 가시밭길이 네, 되겠는데요.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출범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블루웨이브를 다 달성했잖아요.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하긴 네. 했지만 지금 실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것도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인사청문 네.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네. 지금 장관 강요 지명자 2명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요. 취임식이 20일 정오에 열렸잖아요. 예. 그때 인준을 받은 장관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럼 대통령 한 명만 이례적이에요. 덜렁 있는 거예요? 내각에서 그랬는데 그날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상원이 열려서 인준이 됐거든요. 그 전날 예. 청문회를 하고 그래서 지금 취임 첫 주에 인준을 받은 강요 지명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또 있어요. 대선 패배에 승복을 하지 않아서 불복 정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에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었잖아요. 이 네.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힘겨루기를 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요 후보자들의 상원 인준이 좀 늦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각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임시적으로 그 부처를 이끌 장관 대행 23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인준이 될 때까지 연방 부처를 이끌게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공화당이 뭐 비토를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내로 아마 속속 인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각 인준이 완료되면 성과 인종, 출신 배경 등에서 다양성을 강조한 내각으로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그때 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장관이든 뭐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네. 그 숫자가 네. 미국 역사상 200년 다 통틀었던 숫자하고 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네. 인사 문제를 협조를 안 할 네. 경우에 공화당이든 뭐 이제 반대로 네네. 민주당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협조 안 하면 정말 새 정부가 정책을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 세계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많이들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기대가 섞인 곳도 있고 우려가 담긴 곳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환영한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요. 유럽이 신뢰받는 오랜 파트너와 다시 관계를 맺고 소중한 동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됐다라면서 굉장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어요. 존슨 영국 총리도 뭐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라고 말했고 트리도 총리도 협력 관계를 다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그동안 그 난민 문제 때문에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건설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민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일본의 반응은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일본을 중시하는 경향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전 총리 굉장히 친한 관계잖아요. 브로맨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니치 신문이 지금 바이든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각국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러 관계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 시절부터 러시아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발리가 구속이 돼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네. 지금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미국이 사주를 하고 있다라고 또 러시아는 맞받아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부터 지금 사이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신속하게 축전을 보냈는데 이 러시아는 12월 15일에 가서야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보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러시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중국이 어떤 네. 반응 보이느냐가 제일 관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어긋난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죠. 음. 갈등이 정말 첨예하게 계속이 됐었는데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연히 중국은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축조를 보내긴 했어요. 지금 네. 주미 대사가. 지금 중국 외교부는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미중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면서 중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미중 관계를 올바른 길로 복원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지 몇 분 뒤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 28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발표를 새벽에 했어요. 중국 시각으로. 네. 한 새벽 1시쯤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새벽에 제재를 발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중 미국 인사들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전철을 밟지 말라 이런 경고를 담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 같은 핵심 참모들이 중국을 향해서 공세적인 태도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청문회에 나와서 다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미 대만 대표가 미국과 단교한 지 42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제일 반발할 예민한 만한 문제죠. 사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관계를 개선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하는 분위기라고는 하던데. 네, 왜냐하면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일단 퇴장을 했으니까요. 너무 갈등이 네. 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보단 낫겠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란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네네.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응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 합의가 아직 살아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네. 바이든 행정부랑 관계를 다시 이어갈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반응이 당연히 엇갈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적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게 아쉽다 이런 반응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두 국가 해법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행정부에게 협력을 주문했는데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두 국가 해법을 얘기했으니까 기대를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 두 같이 이제 네. 인정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저 트럼프 대통령 퇴임을 아쉬워하는 국가도 있구나 이런 생각.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아쉬웠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선 도전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가 벌써부터 지금 취임한 지 예. 얼마 안 됐는데 나오고 있어요. 취임 당시 나이가 지금 만 78세로 기록이 돼서 지금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에 과연 도전을 할까? 이 얘기는 경선 당시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가 좀 오락가락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지금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2019년 12월에는 바이든 후보가 뭐 단임만 하거나 이걸 공약하는 걸 고려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놨다가 작년 3월에는 또 나는 과도기 후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약간 혼란스러운데 바이든 대통령 측근이 최근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줬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가까운 친구라고 해요. 저 대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지금 CNN은 이게 정치적으로 조율된 발언이었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만약에 지금 시작부터 재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되면 즉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쿤스 의원이 일부러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네, 관심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갖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취임 이후에 네. 탄핵 심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다음 달 9일부터 이르면 심판에 들어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둘째 주 워낙은 더 빨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근데 네. 이거를 약간 좀 한 2주 정도 늦췄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화당 양쪽이 다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실 아쉬운 게 상원 인준이잖아요. 장관 후보자들의. 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화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더 급하니까 그래 공화당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원하는 걸 얻자. 약간 서로 윈윈하는 그런. 약간 허니문을 네.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을 재추진할 가능성 네.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